허위연의 이슈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침부터 궁금해해 주셨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이슈들 가운데서 저희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투표해봤습니다. 보시죠. 후보 1, 22의 정책 랠리 언제까지? 후보 2,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호조, 시사점은? 3, 삼성전자 전고점 회복 노린다. 오늘 경제 지표나 또 정책, 대장주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이슈가 오늘 최고의 이슈일까요? 투표해봤습니다. 절반 이상의 비중이 22일 정책 랠리가 지속될지 언제까지일지 궁금해하셨습니다. 55%고요.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27% 비중, 삼성전자 18%의 비중 여러분께서 투표해 주셨습니다. 경기와 정책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고민이 많으시네요. 오늘 22에 대한 얘기 허준식 해설위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다양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허 의원님께서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2의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S&P가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죠? 네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분석 자료에 기반한 것이고요. 미래에셋증권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은 아웃라이트 모니터리 트랜잭션으로 OMT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인데요. 이 잔존 만기 1에서 3년물 유통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이고요. 잔존 만기 1, 3년입니다. 앞으로 찍을 1, 3년이 아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잔존 만기고요. 그리고 국채 매입 시 방출될 자금은 모두 다시 흡수하겠다. 퇴장된다는 일명 불태워 원칙이고요. 그리고 조건은 국채 매입을 원하는 국가는 우선 EFSF랑 ESM에 자금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해당 국가는 이들의 이 경제 조정 프로그램, 즉 재정 건전화를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행 시에는 ECB 집행위원회가 이 OMT의 종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지위를 보면 즉 ECB는 이 매입한 국채에 대해서 상환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타의 은행 포함한 민간 채권단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고요. 네네. 국채 매입 총액은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고 또 매입된 국채의 국가별 분포 또 평균 듀레이션도 월간 단위로 발표가 되게 돼서 투명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ECB가 민간 채권단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이것 때문에 또 ECB가 더 부실해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제한 국채 매입인데 그렇다고 뭐 많은 모든 국가를 국채 매입을 다 해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국가들에 한해서 해준다는 건데 왜 무제한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규모 자체가 무제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예, 네.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상 무제한이죠.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에 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미 5%대 중반으로 낮아져 있던 이탈리아 국채 금리보다 구제 금융 신청이 예상되는 스페인의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유로존 은행권의 대출 확대와 실물 경제로의 자금 유입도 유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였고요. 국채 매입 효과에 대한 금융시장의 기대가 현실화되려면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 그 재정 위험 국가 중 특히 이제 스페인의 구제 금융 신청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스페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제 금융 신청하게 되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긴축을 이행해야 되고 ECB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ECB 통제 받는 게 싫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2일 날 예정돼 있는 독일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유로 안정화기구 관련해서 합헌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미래에셋에서는 이 두 변수 모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불확실성이 높지 않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과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시기와 또 독일 헌재 판결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네네. 국채를 매입한다고 곧바로 유로존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어쨌든 이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재정 감축을 해야지 되는 것이겠고, 이래야 이제 국채가 또 소화가 되겠죠. 따라서 향후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감축 때문에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유로존 전반에 확산이 되던 막연한 우려는 완화가 되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 경로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좀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항상 붙는 조건이 불태화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예. 이게 뭐 일부에서는 이런 불태화 정책은 실질적인 경기 부양 조치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덜 유발시킨다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이 불태화는 영어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이 영어를 지금 옛날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한자로 해석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 없던 걸로 한다는 걸로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의 규모가 시중에 풀리는 돈의 규모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장난으로 속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저번에 연준이 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그대로 좀 빌려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OMT가요. 네. 아마 그 버냉키 회장하고 뭐 통화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 컨셉을 받아온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장기물, 그러니까 1, 3년짜리면 사실 뭐 크게 장기물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장기물은 매수를 하고 단기물은 팔아서 통화량은 일부 단기물 쪽에서 걷어들이면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들, 예를 들어서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해서 돈 빌려갈 사람들한테는 돈을 좀 빌려주는 효과,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네. 다만 돈이 풀려나니까 유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서 단기물은 회수를 하면서 좀 금리를 높게 해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게 컨셉상으로는 저번에 그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터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ECB에 다만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청자께서 아까 그 게시판 보니까 왜 그 ECB의 이번 조치가 조선주의 상승으로 이어지냐고 네. 여쭤봤던데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올라왔으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다 사실 드렸는데요. 그 선박금융은 사실 좀 기간이 깁니다. 장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 장기물을 사들이는 거니까 그 금리가 풀어내는 거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겠고요. 그러면 선박금융이 더 원활해질 수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사들이라든지 선주들이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겠고 은행권에서도 좀 주저했었고 사실은 좀 길게 빌려주기가 애매했었죠.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네. 워낙에 그쪽 국채 시장이 장기물 쪽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튀어준다고 하면 좀 더 이제 돈이 좀 원활하게 돌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경기 상황 따라서 조금 발주는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박금융면에서는 예전보다는 좀 더 원활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선주의 강세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CB의 이제 이번 조치가 지금 그 질문 내용과 같이 경기 부양 조치가 아니라는 데는 저도 좀 공감을 하게 되고요. 네. 이번에 ECB가 뭐 돈을 풀고 돈을 더 찍어내서 이걸로 뭘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번 결정은 대부분 다 느끼셨겠지만 유로화를 지켜내자라는 그 의지를 좀 시장에 던져준 것이겠고요. 네. 그럼 의지를 확인시켜준 것이겠고 중장기로는 또 은행연합이라든지 재정통합 등 구체적으로 이제 하려는 그 플랜을 구체화할 때까지 좀 시간을 벌자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재정통합과 배정분담이라는 그래야 이러한 대통합 전에 유로존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증권에서는 4분기 중에 이 유로존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게 아마 조금은 더 이제 이슈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금리를 0.75%로 동결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유로존 출범하고 나서는 최저치라서 지금 ECB 쪽에서도 지금은 뭐 돈 가지고 어떻게 해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아까 4분기 유로존 통합 논의가 있을 거란 말씀도 네네. 해주셨는데 네. 4분기에도 또 풀어야 할 숙제가 많군요.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든지 미국 대선도 그렇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다 들어봤는데요. 네네. 이로 인한 시장의 정책 랠리, 네. 이게 또 지속 가능한 것인가? 이게 1950에서 다시 미끄러질 것인가 말 네네. 것인가? 이것도 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당분간은 개인적으로는 상승세가 좀 연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5일선도 위쪽으로 돌아섰고요. 저는 이제 항상 데일리하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5일선이 돌아섰습니다. 아까 그 선물연구원이 매도를 치자고 그러던데 사실 양매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연구원들은 양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전 매매에서는 그게 좀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는데 지금 뭘 매도하자고 그러는 좀 이해는 안 되는 방송이었었는데 아까요. 어쨌든 추세가 오히려 돌아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제 오늘 매수자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 좀 더 홀딩이 된다고 봅니다. 그림상으로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성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고요. 또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 또 미국의 FOMC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추석이고요. 또 중국이 중추절에 들어가고 국경절 연휴가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10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7조 원 이상 할 거라고 그러는데 갤럭시 S3 판매량이 지금 글로벌하게 100일 만에 2천만 대라고 하니까 이번에 반영이 되면 상당한 좀 호실적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선과 연말로 또 접어들면서 정부의 정책 집행 기대, 또 연초 효과의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IT 특수가 이제 3, 4분기 연결이 되게 되는데 관련해서 시장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상승세가요. 그리고 섹터는 여전히 IT랑 또 이제 금융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 애플의 특허전은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 삼성 애플 특허전요? 네. 그거는 지금 사실은 그 잠재화된 리스크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게 한 1조 원, 2조 원 깎아먹는다 하더라도 뭐 PER 관련해서 10배까지는 다운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위연의 이슈통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가운데 선물 드리겠습니다. 수목 콘서트 티켓 받으실 분 브라우니 님이십니다. 이슈통의 22 국채 매입과 조선주의 상승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죠? 아까 허준식 해설위원이 답변도 해드렸고요. 저희 선물 수목 콘서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